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했던 밸류데이에서 미래 차세대 소재들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들, 특히나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죠. 이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미래 경영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서요, 앞으로 투자가 유망한 그러한 이 소재 영역도 있어요. 소재 영역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어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는 또 앞으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지하고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 이거는 뭐 그린 사기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어조의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을 좀 고려를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현실 가능성이죠. 또 현실 가능성에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단독으로 저걸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요, 이 우리나라 국회처럼 하원 의원, 그 다음에 상원 의원, 이렇게 양원제가 있고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가서 상원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사인을 최종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하원, 상원 통과하고 바이든의 서명이 있은 다음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통과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지만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선 때 하원하고 상원도 이제 투표를 이제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원은 435석이에요. 이거 전체 다 합니다. 상원은 100석입니다. 100석. 100석인데 이 중에 민주당이 51석이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49석입니다. 민주당이 더 많죠. 그리고 상원에 통과하려면 과반수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은 이 100석 중에 3분의 1만 투표합니다. 3분의 1만 투표를 이제 하고 선거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23석 정도 이상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요, 상원에서 트럼프가 뭘 하던 간에 여기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그 다음에 상하원 의원 선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아직 결론부터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기업들하고 친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차하고도 또 이렇게 관련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위해서 이 선거 활동을 하고 캠프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이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어떠한 퍼포먼스적인 부분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저는 예전에 트럼프를 봤을 때도 있어 왔었고, 그 다음에 말도 바뀌었던 것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을 했었는데, 임명하기 전엔 좋은 얘기 많이 했다가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중간에 안 좋은 얘기 막 했다가, 그리고 또 9월에 금리 인상 유력한 가능성 얘기했었더니 뭐 절대 이 바이든 행정부 이 시기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 압력까지도 놓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정말 예측하기 정말 힘든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언제 다시 말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 강한 어조로 언급을 했지만,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정말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 인상하면은 수입 물가 상승합니다. 수입 물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못 잡잖아요. 이러면 기준금리 어떻게 낮춰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이 연준에서 오로지 이 경기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실업, 고용, 그 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명분이 충분하게 있지 않은 다음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이 압박에 의해서 내렸다라고 하면은요, 시장금리는 여기를 안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랑,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금리는 높아졌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상해가지고 물가를 잡으려면은 강달러로 가야 됩니다. 강달러. 관세 올리는 것보다 더 높게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약달러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달러가 미국의 이 제조업들을 망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하는데 물가를 못 잡으면은 이거 뭐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달러 값을 올리지 못하면은 기준금리는 또 고물가 유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요 계속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벤자민의 관심공시라고 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천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이쪽 영역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산이에요. 방산.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게 뭔가요? 그리고 또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이 감세입니다. 감세하고요. 규제 완화예요. 규제 완화.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번번이 의회에 막혔었죠. 그런데 이 감세라는 부분만 한번 볼 때 감세라는 것은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줄어드는 세수를 가지고 나라 살림을 잘 꾸려갈 수가 있겠어요? 이 감세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인세랑 이제 개인 소득세 같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65세 고령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이쪽 영역에서도 혜택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부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많아지는 정부 지출을 감세를 한다고 그것들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채권 남발할까요? 채권 발행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재정 적자 계속 늘어나고요. 금리 못 잡습니다. 금리도 못 내립니다. 못 내려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선가 충당해 올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전 세계 경찰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 이 방위비에 대한 부담금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위비에 대한 이 부담금에 대한 증가.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자주국방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좀 주목을 그때 가서 더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주목을 해보면은요 벌써 주가는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방산 기업들 실질적으로 그냥 이슈만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경제 블록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높아지면서요.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주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방산 쪽에서도 마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우주하고 방산 쪽에서 앞으로 펀더멘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가능한 지금보다 더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슈로도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천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1688-6491 저 벤자민과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저는 참투자자문 소속이고요. 이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영역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보유자사주 6% 3년간 분할해서 소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보유자사주 소각하는데 소각이 6%고 교환사채 예탁이 4%입니다. 이거 합치면 이거 다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인데 그 중에서 800만 주가 좀 넘거든요. 근데 소각은 6%만 하고 4%는 예탁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 회사에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EPS가 높아집니다. EPS가 뭐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는 EPS가 늘어날 수는 없지만은 이익이 일정하다. 그런데 주식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1년에 1,200만 원인데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 그러면 이 똑같은 비중으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10명의 투자자가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지면 될까요? 똑같이 10으로 나눠 가지고 120만 원씩 가져가면 되잖아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근데 주식을 발행하면은요. 더 추가로 신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20명이 됐다. 20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60만 원씩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 가치에 있어서는 이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요. 이 펀드멘털적으로 주가가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수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 기업의 이익을 회수하는 구간에서 많이들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배당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이 ROE가 좀 높아져요. ROE. 그래서 이 내가 투자한 자본금 이 돈 대비해 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ROE 값이 좀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OE가 높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배당을 많이 안 하거든요. 재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많이 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배당하고 그다음에 자사수 소각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 교환사채 예탁 4% 같은 경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4%가 정확하게 맞지 않고 4%가 조금 안 됩니다. 이건 공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이 포스코홀딩스 공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환가액, 신주인 행사가액, 뭐 교환가액의 조정 이런 공시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이 공시만 딱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21년도 9월 1일 날 교환사채 발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환사채가 뭐냐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 채권을 어떤 투자자가 돈 주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채권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주식으로.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교환하게 됐을 때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시장에 이 주식으로 교환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교환가액 조정 후 가액이 44만 6,504원입니다. 이거보다 주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았을 때 이 교환을 해가지고 시장에 팔면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조정 후 가액 이 배당할 때마다 이 가격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211만 주 정도였는데 321만 1,000주 정도 됐는데 324만 7천 주 324만 7천 주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환 가격은 당연히 이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환사채 발행했던 이런 내역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예탁을 맡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예탁을 해놓고 이 주식은 어떻게 못하게 이건 채권자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은 예탁을 해놓고 저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주가가 올라서요. 저 44만 6,504원보다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뭐 7, 8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한 100% 정도 수익을 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주식으로 교환 청구를 합니다. 교환 청구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매도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오버행 이슈가 생길 거예요. 언론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공시를 통해서 저희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21년도 9월 1일 날 발행했을 때 이거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배당도 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배당하면서 이 주식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당하면서 계속 자연적인 어떤 이 전환사채 리픽싱 같은 그러한 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정 후 전환가에 이게 자꾸 나오게 되는데 배당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낮아짐에 따라서 주식 가격은 내가 교환 가격은 낮아지고 주식 수는 늘어나고 지분은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비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 투자할 때 들었던 여러 얘기들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이 투자자들은 그렇게 됐을 때는 무엇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채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 이 채권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바로 풋옵션 행사입니다. 풋옵션.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시장에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에서 이거 이때 당시에 해외에서 발행했거든요. 싱가포르인가 그랬을 겁니다. JP 모건하고 BNP 파리바가 주관사였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사회 의사록에서도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조정 후 이 교환 가능 주식 수가 324만 7,373주죠. 근데 한도를 어떻게 뒀냐면 330만 주 이내였어요. 330만 주 이내까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 놨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 또 하게 되면은 이 교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될 거고 그다음에 풋옵션을 만약에 행사하게 된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24년도 9월부터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나와도 악영향.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좋지만은 이런 공시, 교환 청구하는 공시 이런 거 나왔을 때는요. 이때는 또 경계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시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7월도 다 끝나가고요. 이제 8월, 이제 9월 1일부터 이거 풋옵션 행사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 이건 공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주식 소각한다, 배당 많이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각하는 주식 수에 대해서 이 자기 주식을 이제 취득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1,000억도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상당하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전부 다 없애버릴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이 예탁돼 있는 4% 정도만 빼고 이거는 채권자들 몫입니다. 근데 채권자들이 만약에 교환 청구를 안 하고 풋옵션을 한다, 풋옵션을 행사한다, 나 원금 돌려줘라고 하면은 이때는 뭐 시장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급하진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될 거다라고 저는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시장 뭐 전기차뿐만 아닙니다. 전기차에서 확대되어 갈 곳들도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 소재 쪽 관련해 가지고는 풀 밸류 체인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만드는데 계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밀가루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밀가루도 직접 만들고 계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이 닭을 키워 가지고 다 이 수급을 공급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떤 이 공급에 대한 이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그러한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극재는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하잖아요. 그리고 양산 중이고. 근데 이 중에서 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 포스코 측에서도 이야기는 했던 내용이 있지만은 결국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어떤 이 대선의 대결. 근데 바이든이 이제 대선 후보에서 이제 빠졌죠.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될 텐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있을 거다. 저도 여기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이 공급망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자원이 무기화될 가능성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중국화하는 이런 소재들, 예전에는 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다 갖다 썼습니다. 다 갖다 썼는데 이게 이제 핵심 광물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튬하고 니켈은 핵심 광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 광물들을 이제 또 이 중국 쪽에서 갖다가 쓰게 되면은 이 핵심 광물이 들어간 전구체, 그리고 핵심 광물이 들어간 양극재, 그리고 이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지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폐지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은 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열어둘 수밖에 없죠. 트럼프도 이거 중국을 배제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동맹국을 통해서 가져온, 그리고 그러한 광물들을 썼을 때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IRA 적격, 꼭 IRA가 아니어도 탈중국화하는 이러한 광물들의 공급들, 자체적인 공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격 IRA,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리튬이나 니켈,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전구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의 프리미엄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전구체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입니다. 또 음극재 중에서도 흑연 쪽, 흑연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도 FEOC 세부 규정에서 좀 유예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갑작스럽게 탈중국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음극재 쪽에서도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적격 IRA에 해당하는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저는 반복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과거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변했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포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전부터.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리튬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들 많이 좀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이 업스트림 단계부터 해가지고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유일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런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났을 때 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좀 작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 도산하고 감산하고, 그리고 지금은 큰 기업들도 지금 신규 투자를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업하는 부분들도 좀 중단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올해 초에도요. 그래서 호주의 코어리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앨버말이라는 회사들,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감산하고 조업 중단하고 신규 프로젝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중단하고 이 속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기사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은 탐사한다, 뭐 한다 하는데 포스코홀딩스 이거 10년 걸렸어요. 염수 리튬은. 광석 리튬은 개발하는 단계가 좀 짧아요. 짧은 대신에 이게 고정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광석 리튬. 채굴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리튬이요. 그런데 염호에서 추출하는 그런 이 염수 리튬 같은 경우는 자원의 탐사 개발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용하는 데까지, 양산하는 단계까지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 텀을 뭐 뚝딱뚝딱 해내겠다고요? 그건 현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한 2018년도 이때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중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고 배터리 수요 위축 요인 발생한 다음에 후발 기업들 도산하고 감산하고 수급 불일치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드는 어떠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기차 수요가 지금 부진하다라는 것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가격만 본다라고 하면은 딱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영세한 곳들이나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채굴 원가가 있을 텐데 그 채굴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도 낮아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채굴하면은 마이너스인데 안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생산 계획을 한 1년 연 단위로 좀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공급을 확 못 늘려요. 수급 브리치 현상이 일어나서 공급 부족이 생겨납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후에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폭등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측면에서는 호주에서 이제 가져오는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이 계약 구조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리튬을 비싼 가격에 가져왔는데 만약에 100이다라고 했는데 파는 시점에 양극재를 팔 때까지 최종적으로 출하할 때까지 그때 생산 기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송 기간도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판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3개월. 그런데 이 100에서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고 팔 때 시점에 보니까 80이에요. 저 이 80에다가 마진 붙여서 팔아야 돼요. 마이너스 20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역래깅이라고 하고요. 그런 표현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광물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이제 고스란히 이익에 반영이 돼서 실적 악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포스코홀딩스 측에서 이야기했을 때는요. 기업 설명회 때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었냐면은 내가 계약하는 시점에 그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는 시점의 가격 여기에다 마진 붙이는 거. 그래서 그때 이 LME 시세로 13,250불 지금은 12,000불도 깨졌습니다. 13,250불이어도 이게 굉장히 낮았을 때 가격이었거든요. 작년 3분기 때 얘기했던 거 제가 기억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팀장이 얘기했던 부분. 지금 이런 그때 당시 이 가격인데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을 텐데 이 가격에서도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때 나온다. 뭐 10% 초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 램프업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분기당으로 해가지고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3개월 실적을 가장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기억해 놓고 좀 재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나왔던 자원 동향 보고서 잠깐 내용 하나만 보시고 마무리 짓죠. 우선은 여기 보면은요, 이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서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리튬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맞춘 곳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이거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필바라 미네랄스라고 하는 회사 이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제 합작법이 맞는 게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죠. 그래서 필바라 미네랄스라고 하는 호주의 리튬 회사입니다. 이 광석 리튬을 포스코홀딩스로 보내는 거고. 근데 이 필바라 미네랄스사 같은 생산 비용이 비교적 낮은 기업들 리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리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강한 놈만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버텼던 이런 회사들이 다시 리튬 가격이 반등했을 때는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이 리튬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잠시 빠져나와 있다가 다시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결국에는 뭐 이 사업이라는 것도 이 경영자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실적과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는요 끊임없이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래야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차 이 텔레그램 채널 있거든요.
벤자민의 관심 공시라고 해서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공시들을 좀 많이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메이저 팩터들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를 딱 예를 들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들어갔더니 주가는 빠져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일수록 이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서프라이즈다 어쨌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주가가 막 올라가 있어요. 이거 선반영한 겁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또 그 기간에 반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측치하고 실제치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생길 때 먹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이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해석을 다 코멘트를 달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리고요. 공시 내용 관련해 가지고도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석을 섞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저 벤자민은 이 텔레그램 채널 말고요, 카카오 채널을 안 합니다. 이거 다 지금 사칭 채널이에요. 제가 신고해놨거든요. 이거는 사칭 채널이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공시 이런 것들도 제가 공유 드리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하시다 보면은 어떤 이 투자 유망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 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어떠한 투자 유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추천주라고 하면은요. 아까 제가 그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조금은 더 여력이 남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회사들 중에서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런 방산 쪽에 그리고 첨단 산업에 마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투자가 좀 유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답변으로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추천주라고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호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예요. 그리고 참투자자문 또 저를 통해서 들어가는 대표 번호고요. 그리고 참투자자문은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 받아보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무료로 가능하시니까요. 답변 받아보시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활용하신다고 해도 그리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가 이것만 확인하신다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좀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텔레그램 참여하는 방법 여기 이 텔레그램 링크를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벤자민의 관심 공시라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인 채널 버튼 누르면은요 승인 요청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승인 버튼 누르면 입장하셔서 저 안에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또 등록되어 있고요. 참투자자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 여기에 자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8월 14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전문 자문 인력으로 등록이 되려면 제도권 금융회사에 자문 인력으로 등록을 하려면은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교육도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 교육도 계속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러한 자격 요건 없이 유튜브 영상에서 또 방송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1대1 자문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 될 겁니다. 이제 시행이 8월 14일 이후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고려를 잘 하시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도 잘 하시고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